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에 도착한 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이어 중국과도 북핵 사드 외교를 이어갑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물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호 계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장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항저우에서 G20 정상회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세계 패권 전략을 강대국 중심으로 지금 짜서 새로 이제 신냉전 체제가 지금 도래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봤을 때 무엇보다도 우리는 국제 정치에 있어서 강대국과의 어떤 안보 협력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실익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안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안보 동맹,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중국과 소련, 러시아를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번 G20 정상회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그렇게 봤을 때 지난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사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거에 대해서 담판을 벌일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면 외교적으로 상당히 큰 그런 힘을 얻고 귀국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순방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이 역시 시진핑 주석과의 내일 정상회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 교수님께서 방금 시진핑 주석과의 담판 말씀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담판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을까요? 좋은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게 이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 어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시진핑 주석이 오바마 대통령 면전에서 이미 한국에 대한 어떤 사드 배치를 반대를 이미 공식화하고 다시 재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중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렇게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행태를 가져가긴 쉽지 않다. 이제부터가 시작인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들이 한국의 어떤 사드 배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어떻게 하면 조금씩 불식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어떤 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하는 하나의 마당이 돼야 된다. 특히나 G20이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회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건이 주 안건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양자간의 어떤 회담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실상 여기서 이제 나오는 발언들이라는 거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한테 하는 얘기보다도 즉 자국의 국민들에게 어떤 강경한 어떤 메시지를 또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반사작용을 통해서 국내에서의 어떤 위상을 또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또 불러오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이제 시작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해야 되는 것들은 중국이 양보할 수 있는 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 즉 서로가 할 수 있는 선을 모색하는 그런 외교의 시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내일 회담에서는 사드 관련된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낮은 걸로 예측을 하셨는데, 지금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 관련해 중국과 꼬인 관계를 어떻게 풀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일 회담에서는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어떤 경우든 사드 문제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우려를 불식시키는 요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드라는 것은 북핵 때문이다. 북핵의 위협이 없다면 사실 사드도 필요 없다. 일종의 조건부 사드 배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설득, 특히나 이제 조금 더 나가서 만약에 이제 그것이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엔 우리의 목적은 북핵에 대한 어떤 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걸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서, 즉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우리가 운용한다면 중국이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우리가 모색하는 그런 회담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하에서
한미 동맹 자체가 지금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 현실을 놓고 우리는 중국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협상 아닙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중국과 어떤 경제적인 거래를 중국에서 계속 압박적으로 해서 이것을 무기로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에 사드가 미칠 영향까지 지금 중국에서는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누차 얘기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핵을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드밖에 없다는, 그리고 여기에서 중국의 어떤 것을 찬성을 끌어낸다는 것은 북한의 핵을 불용하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을 푸틴 대통령처럼 앞으로 안보리 지지를 지지한다. 이런 강한 메시지와 함께 앞으로 북핵이 없어질 때, 북핵의 어떤 위험 요소가 해소될 때 사드 배치는 철회한다는 그런 것을 뭐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서로 회담을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서로 수용을 한다면 이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중국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애초에 협상 초기부터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후퇴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드 배치의 어떤 원리적인 그런 측면을 중국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그거에서 중국에서도 일정 부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우리가 남겨둬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북핵 문제라는 것이 뭐 새롭게 등장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북한의 SLBM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만 북핵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문제는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부 배치론, 사드 조건부 배치론이라는 것이 중국 시진핑 주석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선택권을 지금 우리는 중국한테 협상이라는 것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다원화 시대에서 어떤 무역적인 이익, 자유무역 시대 이것을 전제로 하지 말고 북핵이 동북아의 어떤 세력 균형을 깰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북한이 핵무기를 지금 4차 핵실험하고 지금 5차 핵실험까지 이제 앞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북한 핵무기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이것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NPT에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가 NPT를 지금 탈퇴해서 핵무기를 만들 그럴 가능성도 지금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것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상 자체가 뭐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중국이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조건부 이 배치론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건부 배치론도 그렇고 일단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바텀라인은 한미동맹이거든요. 그러면 한미동맹의 역할을 중국이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출발점을 중국도 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도 실질적으로 외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막혀 있거든요. 지금 한국이 유일하게 뚫려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드 문제로 해서 여기까지 막힌다면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은 북핵, 남한은 사드. 이거 굉장히 딜레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 중국도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야지 서로 간에 어떤 타협점을 맞춰가는 그런 작업이 돼야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이 국면이 전체 동북아의 어떤 국제 관계가 경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의 상대편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외교적인 접점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내일 한중 정상회담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에 앞서서 이제 오늘 한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푸틴 대통령이 북핵 불용 기조를 재확인했는데요. 오늘 이 한러 정상회담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푸틴의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이득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다고 봅니다. 푸틴 입장에서는 중국의 어떤 패권 정책보다는 차원이 틀린 경제적인 실익을 역사를 보면 항상 추구해 왔고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을 저지해야 된다는데 동조를 함으로써 우리와의 어떤 경제적 이득을 훨씬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전통적인 러시아의 외교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수준이 푸틴 대통령이 오늘 뭐 여러 가지 대통령한테 마지막 그 신년휴업 그것도 선물도 하면서 이렇게 분위기를 좋게 하고 그것은 무력적이고 어떤 북한의 핵무기를 해서 우리가 갈등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또 유엔과 보조를 맞춰서 견제를 하면서 그리고 경제적인 실익을 얻겠다는 그런 취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내일 물론 한중 정상회담을 하겠지만
북한을 6.25 전쟁에서 마지막에 구제하고 마지막에 북한을 지켜준 사람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북한은 혈맹 관계고 이때 당시에 6.25 전쟁 때 소련은 이미 중국한테 넘기고 빠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우리를 대하는 각도나 어떤 온도 차이는 상당히 틀리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푸틴의 그런 행보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뭐 어제 있었던 한 러시아 정상회담의 성과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북핵 불용 입장을 이제 러시아의 어떤 천명하게 하는 그런 결과는 상당히 지금 사드 문제가 굉장히 부각된 상황에서 얻은 성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러시아의 어떤 필요성과 한국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것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경제 봉쇄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위축이 되어 있고 이 극동을 발전시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하나의 소망인데 이 부분에서 중국의 자본이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국이 좀 큰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최적의 파트너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드 국면에서도 이런 북핵 불용을 하는 그런 입장을 천명해주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제 참고로 그 6.25 해방 그 일본이 항복을 하고 나서 러시아가 위에서부터 쭉 밑으로 한반도로 진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당시에 미국이 38선에서 멈춰라 했을 때 러시아는 멈췄습니다. 중국 같으면 내려왔을 겁니다. 러시아가 멈춰서 그것은 뭐냐면 이분들은 어떤 한반도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그것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연해주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항 몇 개의 항구를 지금 러시아가 취하고 그리고 휴전 38선을 딱 그면서 미국과 러시아, 소련 이렇게 해서 서로 한반도가 분단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과거 역사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일단 내일 어쨌든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정상회담 결과를 일단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치권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그런 지난주죠. 정세균 의장의 개회사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 정 의장이 사회권을 넘기면서 이 사태가 수습되긴 했습니다만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20대 정기국회 어떻게 순항할 수 있을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논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순항보다는 어떤 파행과 대결 뭐 이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 정국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야당 쪽에서는 지금 현 정국의 가장 교착의 원인을 우병우 수석건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반해서 여당 같은 경우는 뭐 이 야당의 비협조라든가 뭐 바라보는 시각이 좀 굉장히 다르고요. 또 하나가 여소야대 국면에서 여당은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야권은 이제 야당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수당이다. 우리가 리드를 해야 된다. 즉 서로 바라보는 시각차가 크고 그 괴리가 크기 때문에 주도권 경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이 경쟁을 더 심화시키는 것이 지금 이제 연말로 다가오면서 이제 대선 전국의 이 구도로 진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내년의 대선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양당의 어떤 주도권 경쟁은 피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런 이 논란은 재현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는 거죠. 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 여소야대 정국 그리고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시끄러울 것이다, 더욱 충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20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여야가 한 목소리로 외쳤던 것이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협치가 가능할 것인가, 협치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교수님께서 협치 어떻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협치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그 국회의사당 개회사를 두고 저렇게 극렬하게 서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그 자체를 보면 역시 우리 정치는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서로 선명성 경쟁하고 상대방을 비판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상대방이 정치를 못하는 어떤 정치 공동체, 정당이다. 이런 것을 그리고 야당에서는 정부도 정치를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잘하지 못한다고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특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정치인들이 싸우는 밀리면 죽는다는 그런 거죠. 그런 것이 지금 깔려 있고 야당 같은 경우가 국회에서 싸우면 훨씬 더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어떤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인데 야당이 국회에서 입법화가 지금 제로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스란히 국회의장이 야당인 야당의 책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이것은 내년 대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당이 국회의장을 이번에 가진 것은 어떻게 독이 든 성배를 가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야당 특히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정말로 여당과 야당을 잘해서 끌고 가서 이런 갈등이 최소화하는 것이 나중에 대선 때 있어서 야당이 역시 야당이 다수당이 되니까 입법화도 높고 국회도 싸움도 없고 서로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건데 새누리당은 지금 오히려 집권당이지만 국회와 관련돼서는 오히려 좀 홀가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지사지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재단하면 안 되겠지만 국민을 위해서 입법화하겠다는 어떤 소명의식 이것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는데 시작부터 이렇게 서로 정쟁이 난무하는 이런 국회 정말 앞으로 암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교수님들의 말씀대로라면 결국 그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20대 국회는 초반부터 뭐 갈등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장 교수님께서 방금 독이 든 성배다. 야당에는 국회의장이 독이 든 성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 본인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존재감을 굳힌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첫 단추부터 체면을 구겼느냐 이 상반된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의장이 존재감을 가져서 뭐 득이 될 게 있습니까? 국회를 저는 잘 끌고 가서 나중에 권위 있는 국회의장이 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대통령 나올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번에 좀 안타까운 모습을 봤다고 봅니다. 본인이 이것을 할 때는 뭐 이 정도 하면은 되겠지 이렇게 라이브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내년 대선을 놓고 걸리면 죽는다는 그렇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새누리당한테 어떤 빌미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의정의 권위에 일정 부분 타격이 갔다는 것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어떤 존재감을 굳혔다기보다는 오히려 권위가 좀 더 하락한 그리고 통솔력에 있어서 조금 그 말발이 좀 떨어지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네, 상당히 그 정세균 의장이 이번 개회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는데 김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는 저는 일종의 제도적 변화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뭐 이 국회의장이라는 분은 결국에 입법부의 수장이거든요. 상권 분립에서의 입법부의 수장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가장 높은 주요한 인물인 거죠. 그 입장에서 결국에는 어떤 이런 사단이 터지고 뭐 19대 비판했지만 20대가 더하다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지금 가장 전국을 교착시키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언급 그리고 자기의 어떤 견해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밝힐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도화의 어떤 변화라고 보는 이유는 한국의 어떤 대통령제가 대통령 권력 집중의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인 상권 분립 체제에서의 어떤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으로 지금 이전되고 있는 장면들이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에 처음 시작한 것이 아니고 19대 때 이미 정의화 전 의장 때부터 입법부의 어떤 권한,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어떤 자신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의 이 동선을 더 크게 가져가는 그런 역할들이 이미 나온 거죠. 그래서 정세균 의장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이러한 의장들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크고 실질적인 상권 분립의 시대로 이전되는 경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삼권 분립으로 이동하는 어떤 흐름의 하나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정기국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여야가 계속 갈등을 빚을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대권 잠룡들 얘기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가장 들썩였던 곳 중에 한 곳이 또 광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권 지도부, 거기다 대권 주자들까지 대거 몰려들었는데요. 이 광주로 몰려든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지역 패권 정당 구도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년 대선. 어떻게 보면 지금 복지와 안보는 여야가 공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특히 사드 문제를 가지고 추미애 당대표가 이것을 사드 반대로 당론을 정하는 순간 이 안보 문제가 대선의 가장 큰 핫 이슈가 될 것이 명확하는 한데 과연 추미애 대표가 그런 위험성을 무릅쓰고 그것을 추진할 것이냐? 저는 그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고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가져갈 아젠다가 특별한 내년 대선 이슈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국은 지역주의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정말 안 좋은 현상이죠. 이것이 우리 지역 패권구도 정당 체제가. 그래서 광주로 몰려가고 TK로 몰려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년 대선에서 호남이 과연 그 야당의 호남을 누가 쥐냐에 따라서 야권의 대선 후보가 결정된다고 봤을 때 여기에 물론 또 이정현 대표도 호남 지금 뭐 공략을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라든가 문재인 대표라든가 각 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이 지금 광주로 몰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현실입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뭐 추미애 대표도 그렇고 손학규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이재명 시장 그리고 안희정 지사까지 모두 다 이제 광주, 전남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결국엔 여기가 이제 어떤 지역 구도의 부분에서 설명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분들이 대부분 야권 분들이죠. 결국엔 야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기서 어떤 지지를 받느냐가 결국에는 야권의 후보의 정통성을 받아왔던 그 관례가 지금도 작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여기서 작용하는 것이고요.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후보군도 아니죠. 하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호남의 지지율이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한 사실은 이 추미애의 어떤 체제 즉 더민주의 추미애 체제가 공고화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반전시키는 어떤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나머지 이제 잠재적인 후보군들도 지금 가장 대세를 이루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호남에서 약간 몇 프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몇 프로 부족한 부분을 뚫고 가서 호남에서의 어떤 지지율 제고의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런 경쟁의 일환이 여기에서 호남으로 달려가는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지어서 본다면 김부겸 의원 그리고 안희정 지사, 손학규 전 고문 이 모두 다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야권의 대선 레이스가 좀 빨리 불을 붙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세론과 연관지어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이제 전대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구조적인 틀은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남은 것은 실질적으로 대선 이제 경선은 어떻게 치르느냐, 언제 치르느냐, 어떤 룰로 치르느냐, 그것만 남은 거죠. 따라서 지금부터 잠재적 후보들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를 펼치지 않으면 밀리는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나 상당 부분 대세를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제 누구예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이제 너무 대세론이면 아주 평이하게 진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대세론이 항상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다 더 역동적인 어떤 대선 경선 이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대선 승리의 정권 교체 하나의 필수 조건이다. 그런데 이제 이 대선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그 룰이죠. 룰을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내느냐. 그 부분에서는 추미애 대표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큰 것이죠.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 문재인 전 대표가 김부겸 의원 그리고 안희정 지사의 출마 선언 환영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배경은 또 뭐라고 봐야 될까요? 환영해야 되죠. 문재인 대표는 상당히 지금 가슴이 두근두근 할 겁니다. 혼자 쭉 떠가면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하는 것은 명확한데 주변에 경쟁자가 생기면 생길수록 본인의 나중에 대선에서 이길 확률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 지금 도전하는 뭐 안희정 지사라든가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큰 정치인이 되려면 앞으로 대선 주자 반열에 들어가는 정도는 돼야지 나중에 큰 정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기라도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선 주자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천 타천 지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특히 문재인 대표가 더 다급하다고 봅니다. 혼자
원맨쇼를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이미 대통령이 된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신선감이 떨어진다. 그래서 치열한 경선을 보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선을 해줌으로써 문재인 대표가 차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와서 도전할수록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재 대표는 좀 제발 와서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상당히 다양한 시각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관련된 이 다양한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에 대해서 분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성호, 김관옥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